오늘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한 후에 오체투지 행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기자회견을 막았고 이미 경찰에 신고된 오체투지 행진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집시법은 왜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임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박상옥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의 축소 은폐를 눈감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선거 시행세 측을 문제로 한 차례 크게 충돌했던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가 오늘 민생정책 토론회에 나섰는데요.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가 내놓은 해법은 알려진 대로 복지 축소였습니다. 전형적인 보수 우파의 해법인데요. 그러나 복지 축소를 주장하면서 쓴 표현을 보면 우파냐 좌파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복지는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황제적 태도를 비판할 자격이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김무성 대표의 문제의 국민 나태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 무상복지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주최한 연찬회에 참석해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비판한 김무성 대표의 해법은 증세가 아니라 복지 축소입니다. 오늘 그 입장을 국민 나태 발언으로 재확인한 셈인데요.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조,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과 더불어 보수 우파적 본색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복지 비율이 OECD 28개 조사 대사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복지 과잉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과 확연히 다릅니다. 중부담 중복지가 지론인 유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면서 복지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라며 인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김무성 대표와 차이가 났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본색을 드러낸 셈인데 이 복지와 세금 담론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던 야당이 치고 들어갈 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의 복지 축소론에 맞섰습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서민의 등골을 뽑아 부자 감세를 해놓고 복지 때문에 증세했다고 얘기한다며 복지 축소는 또 다른 서민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를 했던 이유가 국민의 나태를 우려한 때문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야당 측은 또 정부가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에 공을 넘기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회에서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영록 민주연합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마침 여야 대표들께서 다 이 문제를 이제는 공론화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선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도록 유도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 과정에 참여해서 충분히 정부도 함께 여야 국회 이렇게 함께 정부도 함께 나설 일이지 정부는 국회에서 안 마련해 주면 하겠다 하는 듯한 태도는 달리 보면은 뒷짐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수정을 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 야당은 무상복지는 박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하며 복지 재원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법사위가 2월 국회 처음으로 오늘 열렸는데요. 김영란법 결국 오늘은 통과가 안 됐군요. 네, 김영란법은 지난달 12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후 오늘 처음으로 법사위에 상정됐는데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과 일부 규정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치열한 공방만 벌어졌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기왕 국민들의 바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부적인 점에서 위헌성 논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입법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도 아닙니다. 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누더기 이것저것 그냥 막 기워가지고 결국 이거는 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서 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 응답을 득표율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란이었던 일반 당원과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며칠 전 날카롭게 대립했던 앙급이 후보들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이 민생정책 토론회에 나왔지만 경선 룰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런 내용이 있는 이런 누구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중립성을 유지해서 원만한 경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선관위원장의 진심, 명예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선관위원장 신기남 의원이 객석의 당원에게 다가가 언성을 높이자 토론회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신 위원장은 경선 룰 논란에 대해 기존의 규칙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이에 박지원 후보 측 관계자가 친노가 문 후보에 유리하게 룰을 개정했다고 주장하자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당대표 후보들의 민생 정책을 듣기 위해 개최한 을을 위한 민생정당 토론회는
정책 토론보다 신경전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선관위원장이 나오셔서 갑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리돼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심정을 시간 있었습니다. 제가 의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SK 브로드밴드와 LG U+, 전국 건설노조 등 진짜 의뢰 입장에서 토론회를 찾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을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는 박지원 후보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박 후보는 마무리 발언 시간까지 경선 룰 얘기에 썼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왜 여기 와서 그런 문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시간 있으면은 기초단체장이, 국회의원이, 심지어 선관위 간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걸 단속하셔야 됩니다. 선거 하루 전에 규정을 바꿔버리는 나라는 정당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뢰 슬픔을 제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당했습니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던 문재인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않겠다며 박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제가 대표가 돼서 우리 당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양극화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세 후보는 비정규직 복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지만 후보들의 일정 때문에 토론회 시간이 짧아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사회자 질문과 관객 질문 순서는 취소됐고 박지원 의원은 유세 일정에 늦었다며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 직전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어떤 역할을, 그리고 혹은 내가 당선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어떤 역할을 통해서 당대표를 보좌하고 이제 정당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세라면 굳이 그런 신경전을 펼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후보자들 그 발표 같은 경우도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국회 정문 앞이 난장판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행진과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기자회견 그 자체가 난장판을 만든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과 이미 신고된 행진을 경찰이 막아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LG U+와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오체투지 행진단이 출발도 하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발이 묶였습니다. 오체투지 행진단 1000여 명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LG 트윈타워 앞까지 여의도 일대를 오체투지로 행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자회견부터 원천 봉쇄했습니다. 행진단 일부가 회견을 위해 국회 앞에 도착했지만 경찰은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행진단 일부를 지하철역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 역사 안에 고립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회견을 마친 오후 1시부터 예정된 행진은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행진단은 기자회견과 행진에 불법 요소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행진 주최 측의 항의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대응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 경찰이 행진단의 방송 차량 견인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행진단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흥이 전국 금속노조 기륭전자 본회장을 비롯해 SK와 LG의 조합원 6명이 연행됐습니다. 차량 견인과 연행에 항의하던 참가자 김모 씨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이미 하기도 전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건 집회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을 한 거죠.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든 사전에 금지된 집회이든 평화롭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산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행진단은 오후 3시 10분까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자 시위를 벌이다 예정보다 4시간 늦게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동지가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쉽게 국민들을 잡아가는 나라였단 말입니까? 이번 오체투지는 LG U+와 SK 브로드밴드 등 통신재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당시 광우병 반대 시위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법원 소속 판사들에게 주문했던 신영철 대법관이 곧 퇴임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그제 인터뷰에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판사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던 일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는 속셈으로 그랬던 건가요?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2008년 5월 서울시청 부근과 광화문 사거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로 매일 밤 가득 찼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는 2008년 6월 10일 서울에서만 20여만 명이 쏟아져 나와 정점을 이뤘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좌파 세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선동에 의해 벌어진 사태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1,400여 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했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재영 판사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5개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집회 참가자 처벌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하라는 대내외비 전자우편을 보내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헌재 결정 전에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듬해 2월 신영철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국의 판사 500여 명은 소속 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그의 행위는 재판권 독립 침해라고 결의했습니다. 후배 판사들로부터 공식 불신임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 신뢰에 손상을 초래해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랬던 신영철 대법관은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 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딴소리를 했습니다. 대법관 임명 초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과했다가 6년의 임기를 채우고 퇴임이 가까워지자 사과를 번복한 겁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인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욱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3일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가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 박상우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자 박상우 후보자는 설명 자료를 내고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박상우 후보자의 사과는 그 선배인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 번복 탓에
대법관 임명 동의용 사과가 아니냐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공립대학 등록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수업료나 입학금이 아닙니다. 바로 기성회비입니다. 법원은 수년 동안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해왔지만 이 문제를 고치려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틈을 타고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노지민 PD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교문이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상당한 쟁점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기성회비 관련 법안은 올해로 2년째 계류 중인데요. 예. 여야 모두 이번 2월 국회에서만큼은 꼭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만큼 처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성회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학생 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참여연대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단체들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편입시켜서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정부가 국립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우선 기성회비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후원금 명목으로 조성됐던 비용인데요. 이제는 사실상 등록금처럼 징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기성회비는 지난 1960년대 초에 국공립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겨났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기성회가 후원금 차원에서 모았던 금액이 70년대 후반부터는 등록금에 포함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원금이 아예 등록금의 한 항목이 돼버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대 등록금 중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전체 등록금에서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를 뺀 나머지 정도가 기성회비고요. 전체 등록금의 87.2%입니다. 그리고 이 기성회비가 원래는 시설 설비비와 교직원 연구비, 실험 실습비, 학교 운영 지원 경비로 사용이 한정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인건비나 시간 강사료 등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기성회비가 법률적인 그런 등록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의 소송 사례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2010년 11월에 첫 번째 집단 소송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등 8곳의 대학생 4천여 명이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승소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또 그 같은 해 5월에는 서울대 등 13곳의 대학생 4,500여 명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요. 현재 이 두 소송의 경우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업무 처리 지침도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성회비에 대한 비판 여론과 판례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기성회비 폐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꿨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공립 대학들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기성회비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대신 등록 예치금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름만 바꾼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대 측이 이렇게 추가 징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건 교육부가 발빠르게 나선 덕분입니다. 교육부는 기성회비와 관련된 국공립대 측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징수해서 대학 재정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올해 초에 국무회의는 이것을 의결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 시행령 이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 지금 국회는 법안 두 가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데 어떤 법안입니까? 네, 새누리당 민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기성회 회계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경우에는 기성예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기성예비를 징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반면에 유은혜 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성예 회계처리 특례법의 경우에는 종래 기성예비로 걷어뒀던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겠다. 다만 2020년까지 단계별로 증액하겠다라는 법률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기성예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의 이름으로 걷어왔던 돈을 명목을 바꿔서 수업료로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은 또 고스란히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져야 되는데 그러면 판결에 의미가 없죠. 애당초 기성회비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징수되어 왔던 것이고 국립대의 운영의 그 책임이 정부에게, 국가에게 있는 것이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 원칙적 방향 하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 역시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대 기성예비 문제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특위가 열렸는데 그 특위도 파행이었다고요? 네, 인사청문 특위가 시작되자마자 여야는 박상국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여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를 열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고 맞섰지만 특위는 약 1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또 특위가 파행된 뒤에 야당 측 청문회 특위위원들은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박정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의 당사자인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관여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후보자로서의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4년 여당 쪽에서는 야권이 과도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초임 검사 시절에 박 후보자가 사건에 관여한 건 사실이지만 막내 검사로서 지위를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박상욱 후보자가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차 사건 때 한 5일간이 했고 2차 사건 때 한 내주청에서 파견돼서 13일 정도 관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선배인 안상수 검사의 수사에 단순 보조로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수사에 참여한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막내 초임 검사가 했다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인 거고 또 그 경력, 수사 경력을 숨겼다는 게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밀려서 이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식 민주연합 의원은 또 오늘 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해온 지난 1년간 업무가 없을 때도 수행비서의 법인카드를 통해서 700여만 원을 썼다. 편법 사용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우선 오늘은 추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청문특위 측은 여러 의혹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이나 자진 사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이 청문회 출석 요구서 시한 마지막 날인 만큼 시한이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들어본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요.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행동,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콘서트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 철회를 위한 시위 갈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희진 신임단장이 임명된 뒤에 결성된 한국오페라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콘서트입니다. 오페라 비대위는 한 신임단장이 제작 경력을 비롯한 경험이 없다. 오페라 단장 겸 예술감독을 맡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 신임 감독이 경력을 위조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 단장 측은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모대학 평생교육위원회에서 노래 교실을 강의하여 인기가 좋아 대학 산학협력단 특임교수가 되었지만 수업은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혀서 2003년도부터 모대학 특임교수 재임 중이라는 경력은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예술감독 경력을 부풀려서 급박하게 임명을 강행한 문체부의 저희는 무엇입니까? 문체부는 이번 엉터리 인사에 대한 추천, 검증, 임명 과정을 밝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문학에 대한 인사난맥 비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성형을 두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상규, 김미희 두 사람이 4.29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원직 박탈로 공석이 된 자기 지역구에 다시 나가서 배지를 되찾아오겠다는 건데요. 일단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역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오병윤 전 의원은 출마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규 전 의원을 만나서 통합진보당 해산 후에 한 달 보름 동안 어떻게 지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관악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명나는 진보정치, 서민을 위한 복지정치를 해보라며 밀어주셨건만 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빼앗겼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번 선거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선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헌재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새롭게 한국 정치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자 이런 의미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그 소통 부재, 불통, 일방적 독선 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그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후퇴가 이루어졌고 경제적 민생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도 지금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부 다 그 되돌려 세우려면 그 중심에는 결국 국민들이 국민의 주권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제가 그거를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분들 스스로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자리가 마련만 된다면 야권의 다른 그 정치 세력들이 문호만 연다면 저는 후보 단일화 문제도 논의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고요. 다만 어쨌든 이 헌재 판결이 부당하기 때문에 진보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뭐 4월 선거 이후에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 판결의 부당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특히나 의원직을 박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다시 도전하셔라. 도와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간의 진보 정당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 특히 종북에 관련해서는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종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종북 이런 논란이 휩싸이지 않는 그 한국의 진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진보 정치를 잘해달라 이런 주문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제일 따끔한 얘기가 뭐냐면 출마를 안 하는 건 어떻겠냐. 굳이 꼭 출마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 가장 따끔한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분들은 저에게 가장 애정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과감하게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는 총체적인 것이 다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드물게 정치 지도자나 경영인 가운데도
탈속한 수행자의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더욱 드물게는 소위 성직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염 사람들이라면 경계 없고 자유로운 영혼이 깃들기 꼭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요한 마음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이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2월 5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